자, 제가 그래도 헬스를 많이 해서 이 정도는 뭐. 안녕하세요. 저는 로드테스트 강준기입니다. 네, 로드테스트 윤지수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특별한 SUV 두 대를 가져왔는데요. 지프 그랜드 체로키하고 기아의 모하비 더 마스터, 이렇게 두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두 차를 비교 시승을 기획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두 차들은 굉장히 오래된 장수 SUV들입니다. 10년이 넘었죠. 이 모하비 같은 경우는 최초 모델은 2008년에 나왔고요. 그랜드 체로키는 2009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들을 흔히 이제 사골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모하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4,7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또 5천만 원대까지 이렇게 가격이 좀 기존보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6,1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비싼 모델 같은 경우는 8,100만 원까지 가는데, 주력 모델의 경우에는 굉장히 요즘에 프로모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실제 구입 가격은 두 차가 5천만 원대로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비교 시승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두 차의 앞모습 디자인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랜드 체로키를 보시면 이 차 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2009년에 처음 나왔고 올해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조금씩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지금은 완성도가 좀 높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프 특유의 7개로 나눈 그릴도 들어있고, 헤드램프도 이렇게 얄쌍하게 들어가 있고, 물론 좀 나온 지 오래된 차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드 체로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봐도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두 차의 디자인이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약간 정통 SUV 스타일로 후드가 높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그릴도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는 것도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 모하비 쪽이 조금 더, 아무래도 최근에 올해 부분 변경을 했다 보니까 조금 더 미래적인 느낌이 들고 있어요. 진짜 요즘에 그 현대기아차 보면은 페이스리프트인데도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앞모습을 보면은 기존 모하비의 흔적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수직으로 반듯하게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 보닛도 이런 부분들이 근육질의 남자 몸을 보는 것 같이 우람하게 이렇게 굴곡이 돼 있어서 앞모습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솔직히 아닌데, 그래도 기존의 좀 잘생긴 모하비보다는 개성이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모하비 디자인 특징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릴과 헤드램프가 하나의 조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직으로 이어지는 크롬 장식을 주간 주행등까지 이어주면서 마치 하나처럼 그릴 안에 헤드램프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일반적인 SUV라기보단 과거 갤로퍼 이런 차들처럼 좀 기계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구형은 좀 이런 크롬이나 이런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얇았거든요. 근데 이제 신형으로 오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굵게 쓰고 있고, 아마 지금 기아차 중에서 가장 큰 타이거 노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하비는 그러면 차체 사이즈는 좀 변경이 있었나요? 모하비가 지금 폭이 늘고 높이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폭이 이전이 1915mm였는데 이 차가 지금 5mm가 늘어서 1920mm입니다. 거의 뭐 근데 이제 같은 차기 때문에 그 큰 변화는 아니고, 네. 길이는 똑같습니다. 같이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좀 가늠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두 차들은 덩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높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랜드 체로키가 살짝 낮아요. 재원상으로는 높이가 정확히 1800mm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 좀 숨을 죽여서 모하비보다는 낮게 보이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면으로 가볼까요? 사실 옆면은 저는 그랜드 체로키 쪽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굴곡들이 평범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 안쪽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면서 입체적인 느낌 잘 보여주고 있고, 또 SUV 특징을 살리는 이런 사다리꼴 팬더를 보여줘서 확실히 더 강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는 이 그랜드 체로키의 이 비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는 모델이 4세대 그랜드 체로키인데, 요게 이제 플랫폼이 벤츠 과거의 M클래스 W166 M클래스, 지금은 이제 이름이 GLE로 바뀌었지만 그 모델하고 플랫폼을 쉐어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보면은 플랫폼을 공유하긴 하지만 M클래스 과거의 특징은 거의 뭐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윤지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굴곡 같은 경우도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연출하는
들어가는 것 같고, 창문의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또 각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승용차처럼 이렇게 둥글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SUV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하고 가장 맞는 차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이제 모하비랑 윤곽에서 뭐가 다른가 보면은 모하비보다 여기 앞쪽이 조금 더 사선으로 누워 있습니다. 구형 모하비가 좀 누워 있었죠. 그리고 뒤쪽 이쪽이 지금 모하비 같은 경우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랜드 체로키는 옛날 뭐 무쏘처럼 이쪽이 사선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역동적인 SUV 느낌? 모하비는 약간 더 정통 SUV에 가까운 스타일로 지금 꾸며놓고 있죠. 그리고 뒤쪽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두 차의 어떤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모하비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 모하비보다도 더 박스카스러운 느낌이 된 것 같고, 이 그랜드 체로키는 오프로더라기보다는 매끈한 SUV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차체 컬러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아래쪽까지 칠하기 때문에 산타페 인스퍼레이션이나 볼보 XC90 같은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범퍼 쪽에 검은색 플라스틱 몰딩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체 컬러하고 동일하게 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로드 SUV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점은 둘 다 배기구를 양쪽으로 뽑아주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지금 배기구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모하비는 지금 양쪽으로 4개가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4개 다 막혀 있고 실제 배기구는 아래쪽으로 수도꼭지 모양으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사실 모하비 옆면은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워요. 2008년도에 나왔던 그 모하비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이 좀 질린다고 해야 되나? 굴곡도 사실 지금 그랜드 체로키 먼저 봤지만 굉장히 평범하거든요. 그랜드 체로키처럼 여기를 뭐 넣어줘서 이쪽에 두툼하게 이렇게 빛이 맺히게 한다든가 이런 재미는 없죠. 그런 부분들은 심심하긴 한데, 그래도 아래쪽에 또 장식 같은 게 지루하지 않게 들어갔기 때문에 모하비가 앞이랑 뒤가 정말 장식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옆까지 막 다 넣어버렸으면은 눈이 아파서 못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눈이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그냥 매끈하게 놔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하비만의 특징들을 보면 요즘 보통 차들이 휠 볼트 개수를 5개씩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마치 옛날 갤로퍼처럼 6개나 들어가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휠 튜닝 같은 거 할 때 제약이 좀 있겠죠. 제약이 있겠네요. 뭐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또 오프로드용 타이어들은 6홀을 많많이 쓰기도 해서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또 둘 다 지금 보니까 타이어 사이즈가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둘 다 지금 20인치에 265, 50R인가?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 모하비가 어쨌든 보디온 프레임 SUV고 또 오프로드 성능을 굉장히 좀 앞세우고 있는 이런 차인데, 뭐 G4 엑스턴도 마찬가지고 이 휠도 굉장히 좀 반짝거리잖아요. 저희가 오늘 비가 와서 조금 많이 반짝이는 게 좀 줄었는데, 너무 이렇게 반짝이는 휠에다가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를 이렇게 물린 조합 자체가 조금은 이 차의 컨셉에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마일드한 오프로더를 지향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모하비를 보면서 그 토요타의 포러너나 랜드크루저 같은 모델이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걔네도 똑같이 사골인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디움 프레임 SUV의 장점을 살려서 휠도 그냥 한 17인치 정도 넣어주고, 이 타이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평평비가 큰 오프로드 주행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올터레인 타이어를 이렇게 순정으로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 모하비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올로드 타이어를 쓰다 보니까 뭔가 이 보디움 프레임 SUV의 특징이 많이 희석되는 것 같아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타기층을 보면 이제 중장년층이 편하게 타는 여가용으로 탄다고 생각했을 때 이 타이어도 괜찮기 때문에 옵션으로 그런 걸 넣어줬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토요타 뭐 포러너 같은 경우는 트림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TRD 오프로드가 있고 TRD 프로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스노클까지 달아주는 모델도 있거든요. 토요타에도 모노코크 SUV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포러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보디움 프레임 방식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모하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기아차에 굉장히 많은 모노코크 SUV들이 있습니다. 이미 대형에는 팰리세이드도 고를 수 있고, 미국에서는 텔루라이드 같은 차도 있는데, 이렇게 좀 특별한 차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면은 개성을 좀 더 살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랜드 체로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강준 기자님이 모하비를 타고 오셨는데 옮겨 탔을 때 첫 느낌. 모하비 실내가 또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하비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어떤 첨단 그 미래적인 느낌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근데 사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지금 저도 이제 모하비를 전에 탔었는데 저는 이 차가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외관도 그렇잖아요. 모하비는 굉장히 지금 화려한 반면 이 차는 조금 수수한 면이 있는데 네. 이 차가 지금 좀 수수한 면이 오히려 더 세련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저희 뭐 미국 차 보게 되면은 뭐 당장 뭐 요즘에 나오는 사실 쉐보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에 트래버스 한번 탔잖아요. 근데 트래버스하고 비교를 해도 사실 이 차의 조립 품질이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차가 트래버스보다는 조금 더 고급 시장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부족한 건 없습니다. 일단 이 모니터 크기 자체도 8.4인치이고 스크린 같은 경우는 뭐 신형 랭글러도 공유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저도 뭐 지금 랭글러를 운행을 하면서 많이 써봤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드라이버 뭐 송풍 조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프로드 전용 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일단 위치가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엔 여기 모니터가 굉장히 위쪽에 있어서 시선 이동 거리가 앞에서 크지 않은데 저는 좀 아래쪽에 있어서 운전하면서 보기가 살짝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약간 이런 시인성을 좀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글씨 같은 것도 조금 운전하면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폰트 자체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런 통풍이나 열선 기능 같은 걸 꼭 여기서만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버튼이 많은데도 이쪽에서 조절할 수 없는 점이 좀 불편했습니다.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보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모든 뭐 수입차들의 단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차의 단점으로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프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선을 하면서 애플 카플레이랑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동시에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츠나 뭐 BMW 타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 연결해서 다 뭐 카카오 앱이나 티맵 보시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뭐 단점으로 지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통풍이나 열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부분들에 빼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지금 이 버튼들도 굳이 이쪽에 있을 필요 없고 이쪽에 있어도 되는 버튼들인데 주행 관련 버튼들 이런 게 이제 같이 있으니까 조금 어지러운 것도 있고 처음 탄 사람은 좀 살짝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버튼이 많아 보이지만 좁은 면적에 좀 간결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구성 자체가 엄청 복잡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검은색 약간 우드 느낌이 나게 처리된 부분도 마음에 들고 과거에 좀 나이 든 SUV들 보면은 굉장히 좀 밝은 우드 그레인 막 이런 거 쓰고 광택도 좀 번쩍번쩍 나고 이런 좀 촌스러운 면들이 있었는데 이 차는 이 정도 가격의 SUV를 타면서 딱 그냥 기대할 정도의 수준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계기판도 보시면은 과거의 그랜드 체로키는 아날로그 방식을 모조리 다 썼었는데 지금은 중앙에 이렇게 LCD 모니터가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가거든요. 모하비처럼 풀 LCD 방식을 쓰는 건 아니지만 맨 왼쪽에 RPM 이 타코미터 부분 정도만 하고 이렇게 수온 게이지랑 연료 게이지만 아날로그로 남겨놓고 뭐 속도계라든지 뭐 그냥 뭐 메뉴 같은 거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LCD 모니터로 크게 구성해 놓은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랜드 체로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륜구동 관련 조작 버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게 되면은 사실 눈에 좀 뭔가 좀 또렷하게 안 들어오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모하비 같은 경우는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 터레인 리스폰스 버튼이 이렇게 다이얼 형식으로 팰리세이드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모델도 물론 다이얼로 돌리는 방식은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좀 글씨 같은 경우들이 좀 퍼져 있어서 처음에는 뭔가 좀 많아 보이는 기분? 사실 모하비가 이건 잘해주는 게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올로드 모드는 여기 앞에서 설정하고 오프로드만 지금 이쪽에 모아놨거든요. 근데 사실 오프로드 모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많이 비어 보이는 게 있는데 온로드도 한쪽에 이렇게 같이 해줬다면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사륜구동 관련 버튼들이 많은 거는 이 차의 딱 성격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뭐 대형 SUV들 비교를 해봤지만 또 여러 가지 또 SUV들을 그동안 타왔지만 많이 좀 펼쳐놓은 차들이 사실 좀 드물거든요. 이 차는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이고요. 평상시에는 오토 모드에 들어가 있고 보통 락 모드까지는 잘 안 챙기거든요. 락 모드도 있고 샌드, 스노우 그리고 사륜 로우 기어까지 챙겼고 그리고 이게 이제 힐 디센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내리막에서 차의 어떤 주행 속도를 보조해 주는 장치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네요. 이 차의 핵심이죠. 네, 지금 다운이 난 상태인데 최고 단계로 한번 높이면은 이건 주행 중에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자동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 차가 그냥 평범한 올로드 SUV처럼 보이지만은 험로에 들어가서는 차고를 이렇게 한껏 높여서 그라운드 클리어런스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오프로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시트 이제 구성이 5인승인데 앞좌석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앞좌석이 무난한데 음. 약간 여기에 엉덩이 부분이 약간 짧은 느낌? 일반적인 뭐 중형 세단이랑 비교했을 때 이쪽이 좀 떠 있어서 그런 부분 불편하고, 나머지는 이런 조작 범위가 굉장히 깁니다. 이런 텔레스코픽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그러네요. 네, 계속 나오죠. 음. 키가 다양한 사람들이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자세 맞추기가 편하다. 네. 이런 느낌이 있고,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엉덩이 받침이 조금 짧은 느낌은 있는데, 저는 사실 동승석에서 탈 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바닥의 굴곡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차 사실 때 한번 동승석에서도 앉아보시고 한번 다 이렇게 발을 놔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발 부분이 이렇게 굴곡이 많이 나와 있어서 다리가 이렇게 각도가 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가운데 이 센터 부분이 많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또 왼다리가 좀 불편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양발이 좀 평평하게 좀 착지가 됩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동반석 얘기할 때 네. 이제 이 높낮이 조절, 앞뒤가 음. 따로 조절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차가 많아서 이 차는 되더라고요. 또 럼버 서포트, 요추 지지대 기능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가죽의 질감이 좋습니다.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엉덩이 받침 길이는 조금 짧지만 확실히 미국 차답게 이 좌우 너비 자체는 굉장히 좀 포근해요. 그래서 앉았을 때 주변의 시야도 상당히 좀 괜찮고, 이 차가 요즘에 또 프로모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5천만 원대에서 주력 트림을 고를 수 있는데, TV에서 광고할 만큼 네.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죠. 네, 사실 이 정도 가격대면은 뭐 국내 SUV들 뭐 팰리세이드 풀옵션이라든지 트래버스나 뭐 익스플로러 뭐 이런 좀 다양한 차들을 고를 수 있는데, 그 차들이 굉장히 신형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가 그렇게 빠지는 게 없습니다. 약간 빠지는 게 몇 개 있는데 음. 메모리 시트,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메모리 시트. 근데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 저거 아닌가? 있네? 정신 안 차려? 제가 이걸 타고 왔거든요. 지금 네. 시승 장소까지. 근데 약간 특이했던 게 와이퍼 조절 장치가 이쪽에 없어요. 약간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쪽에 변속기가 있어서 네. 이쪽에 있는 걸 이쪽을 빼놓는데, 얘도 지금 왼쪽에 다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고 오면서 저희끼리 한 얘기가, 미국인들은 많이 주워 먹어야 돼서 오른손으로 주워 먹으면서 와이퍼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나라 차들의 생각하면은 사실 다 이쪽에 있잖아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딱 와이퍼가 켜졌을 때 꺼야 되는데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네, 적응하면 편하겠죠. 그리고 모하비랑 잠깐 또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는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고요. 모하비는 그냥 평범한 앞좌석만 열리는 그런 작은 썬루프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요. 이 두 차들이 또 아무래도 각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다 보니까 오디오도 상당히 좀 좋은 제품들이 들어갔습니다. 모하비 같은 경우는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갔고요.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A필러 부근에도 이렇게 또 트위터를 넣어놔서 상당히 또 오디오 질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뒷좌석에 와 있습니다. 이 차는 기본 구성이 5인승입니다. 따로 뭐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5인승만 네.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뭐 무릎 공간을 한번 보면은, 제가 일단 동반석은 제 키에 맞춰서 지금 세팅을 해 놓은 상태인데,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넓습니다. 뭐 주먹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제 키가 182인데 주먹 한 2개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 또 뒤에 앉아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바닥의 또 굴곡인데, 편하게 좀 설계한 차들 보면은 이 바닥도 앞꿈치 부분이 좀 들리게끔 설계한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도 딱 앉았을 때 뭔가 발목 각도가 좀 적당히 조금 살짝 앞으로 올라가는 느낌? 요 정도 배려한 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예. 차 길이에 비해서 막 그렇게 레그룸이 넓거나 뭐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엉덩이 부분 받침도 이쪽은 뒤는 상당히 짧네요. 저희 지난번에 뭐 타본 뭐 트래버스나 뭐 팰리세이드 뭐 그 정도 수준의 공간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중형 SUV 수준의 공간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 자체도 주먹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리고 지금 등받이 각도가 살짝 좀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최대한 뒤로 민 상태인데 이 정도에서는 그냥 팔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렇게 뭐 부족하지도 않고 아주 뭐 넉넉하지도 않고 그냥 딱 그냥 적당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강점이 이제 여기 USB 포트라든가 뭐 110V짜리 소켓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USB 포트가 2개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두 사람이 앉더라도 각각 이제 핸드폰 각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통풍구가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2개가 따로 나뉘어 있는데 좋은 점이 위쪽이랑 아래쪽, 그러니까 무릎 쪽으로 나오는지 다리 쪽으로 나오는지 바람 위치까지 또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히 이 차가 지프의 플래그십 SUV라는 뭔가 좀 단서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특히 오프로드 갈 때 이렇게 손잡이 부분들 굉장히 좀 욕이 나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고를 완전 높여놨을 때는 승하차가 어렵게 되는데 이런 손잡이가 있으면 조금 이제 타고 내리는데 조금 좀 수월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들을 얘기하자면 사실 컵홀더 위치가 좀 너무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여기 컵을 놓으면 먹을 때마다 이렇게 빼야 되는 약간 인체공학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220V 돼지코 모양 소켓을 쓰는데 지금 110V를 써주고 있는 것도 약간의 미국차다운 특성, 우리나라 시장이랑 약간 맞지 않은 장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야 뭐 해외 뭐 출장 나가시는 분들은 다 집에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변환 포켓 다시면 되고 뭐 없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뒷좌석에서도 열선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천장도 이렇게 일반 그냥 패브릭 소재가 아니라 굉장히 좀 부들부들한, 이게 약간 좀 세무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질감이 또 달라요. 일반적인 거보단 조금 저렴한 알칸타라 느낌? 평범한 패브릭 씌워놓은 SUV보다는 확실히 좀 공간이 좀 아늑한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특이하게 위쪽에 손잡이가 없고, 손잡이는 대신에 이 B필러에 붙어 있고요. 이쪽에는 옷걸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좀 직장인분들이 혼자 이렇게 타시는 용도로도 쓰더라도 뒤쪽에 이렇게 재킷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또 다른 특징이,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기능이 없네요. 뒷좌석 쪽에.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뒷좌석을 타면서 느낀 그대로인 것 같아요. 트렁크 용량 자체도 이 정도 크기에 딱 맞는 느낌. 근데 수치로는 비교가 조금 어려운 게 트렁크 용량을 계산하는 이 계산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VDA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미국에서는 SAE 기준인데요. SAE 같은 경우는 이 천장 높이까지 전부 다 용량으로 계산을 하고요. VDA 같은 경우는 이 뒷좌석 이 어깨 높이까지만 1리터짜리 벽돌을 채워서 용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차의 어떤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건 어렵지만 저는 제가 딱 육안으로 봤을 때는 모하비가 조금 더 트렁크가 넓은 것 같아요. 일단 깊이도 깊고 디자인상에서 여기 뒷문짝을 꺾었잖아요. 네. 모하비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거리 같은 이렇게 걸개들이 좌우 각각 이제 2개씩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12V 소켓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요즘에 추세가 뭐 타이어 리페어 킷 같은 거 이렇게 좀 간소하게 넣는 게 추세인데 이 차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도 요즘에 들어간 거 보면은 굉장히 뭐 중국형 타이어나 좀 싸구려 많이 넣잖아요. 근데 이 차는 넥슨 타이어 들어가 있고 245 사이즈 18인치. 여기서 또 유니보디 차체 강점을 볼 수 있네요. 이 트렁크 밑으로 굉장히 깊은 공간이 있는 점. 스페어 타이어 남은 이 짜투리 공간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캠핑 같은 거 할 때 흙 묻은 뭐 신발 이렇게 하나씩 놓는다든지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스페어 타이어를 만약에 빼버린다고 치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위쪽 공간만 봤을 때는 모하비가 조금 더 넓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또 아래쪽까지 이렇게 활용을 해버리면은 그랜드 체로키도 정말 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차는 또 재밌는 특징이, 보통 이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면 버튼이 위쪽에 달려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위쪽에 버튼이 없고 여기 네. 있습니다. 조금 급하게 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보통 보면은 이 손잡이도 보통 그냥 뭐 안쪽에 하나 넣는다든지 이 바깥에 이렇게 하나 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손잡이도 특이하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손잡이 방식을 쓰다가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넣은 게 아닐까. 미국 차 중에는 이렇게 좀 안쪽에 넣는 차들이 또 많고, 마세라티 르반테 같은 경우도 그 차도 이 차량 플랫폼을 쉐어하게 되는데 그 차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르반테까지 같이 생각하게 보면은 뭔가 이 플랫폼의 구조적인 특징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전동 트렁크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하비로 가시죠. 신형 모하비의 실내에 왔습니다. 기존 모하비 타보셨던 분들은 이 차 굉장히 좀 낯설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통째로 바꿨다고 볼 수 있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페이스리프트와 풀체인지의 경계가 정말 모호해졌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형 전체를 바꾸는 경우는 드문데 구형 모하비 디자인이 상당히 좀 나이 들고 좀 올드해 보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사실 실내는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 거의 완전히 최신입니다. 일단 모니터 자체도 와이드 모니터 굉장히 넓은 게 들어가 있고, 지금 양쪽 다 12.3인치 네. 들어갔죠. 계기판까지. 네, 계기판도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증권가 애널리스트의 책상 거기에 좀 에워싸여진 느낌도 드는 것 같고, 특히 그런 책상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튀어나온 우드 그레인이 네. 약간 가구처럼 마치 상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음. 입체적이기도 하고 고급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색 자체도 옛날 SUV처럼 좀 튀는 것도 없고 광도 없고 상당히 물론 이게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네.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고급 SUV에 탄 기분이 들고, 일단 모니터가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좀 뭐 공조장치나 이런 버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간결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차의 좀 특징들을 살펴보고 싶은 게 약간 남성적인 느낌, 이런 네.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엿보이더라고요. 음. 일단 뭐 이런 온도 조절 장치도 뭐 빨간색 이런 것도 굉장히 길고 크게 해놨고, 네. 이 토글 스위치도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굵직해서 뭔가 남성스러운 느낌이 강합니다. 다이얼 같은 경우도 가까이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또 안쪽에 좀 디테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치 조각품 깎아놓은 것 같이. 이런 부분들이 아랫 것들하고는 확실히 좀 급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까 그랜드 체로키에서 단점으로 지적했었던 이쪽 안에서만 들어가서 해야 했던 버튼들이 바깥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 좀 직관적으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음. 시트 쪽에는 여기 열선 통풍이 시트 쪽에 붙어 있고, 온도 조절 장치, 공조 장치도 이렇게 한 뭉텅이로 묶어 놓고, 미디어 장치도 또 이쪽으로 묶어 놓고, 이렇게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이 현대기아차의 실내 디자인은 세계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오히려 그냥 선도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간결하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번에 신형 모하비가 블랙 하이글로시 패널을 상당히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오래 쓰시다 보면은 기스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전 그리고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아까 그랜드 체로키가 조금 더 뭔가 세련된 느낌이 있다 했잖아요. 네. 좀 더 단아하고 그런 음.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블랙 하이그로시가 여기도 들어가고, 네.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공소석에도. 게다가 송풍구까지 감싸고 있어요. 네. 이러니까 약간 좀 너무 반사가 심해서 음. 조금 어지러운 느낌, 그리고 이 실내의 그런 차분한 느낌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보기에는 멋스러운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깨끗할 때 얘기고, 이게 좀 실내 세차 며칠 안 하면 먼지도 굉장히 많이 끼거든요. 지문도 그래서- 많이 남죠. 네, 지문도 상당히 많이 남고, 그래서 이 차를 사시게 되면은 저는 글로박스에 무조건 극세사 타워를 필히 그냥 넣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모하비의 강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에 신형으로 거듭나면서 옵션은 사실 뭐 없는 거 찾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정말 뭐, 예. 넣을 수 있는 옵션을 정말 다 전문용어로 다 때려 박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모하비가 이 트림 구성이 두 가지로 굉장히 좀 간결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 가격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 모하비가 가격을 너무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좀 대부분의 이런 편의 장비들을 상당히 좀 기본화 시켰다는 거, 그리고 반제열 주행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기본 장비로 탑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가격이 뭐 그렇게 뭐 올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도 그랜드 체로키와 마찬가지로 이 4륜구동, 이 험로 주행 성능을 앞세우고 있는 SUV답게 상당히 많은 좀 모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4륜 로우 모드 기능도 갖췄고, 그리고 이 다이얼 보시게 되면은 저희 지난번에 팰리세이드 영상 보신 분들은 이거 그거 그때 그 버튼 아니야 이렇게 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가 있고요. 터레인 모드는 한번 이렇게 누르면 아래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선택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아까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올로드 버튼은 여기, 오프로드 버튼은 여기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간결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오프로드 모드는 모하비가 겨우 3개밖에 안 되고,
저 차가 지금 오토 모드까지 해서 5개가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좀 꽉 차 보이는 면은 있는데 주행 모드는 오히려 그랜드 체로키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버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지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버튼 다 돌려봤자 모래 언덕 못 올라갔거든요. 자, 과연 모하비는 오늘 어떤 성능을 낼지 궁금하고 4륜 로우 버튼이 있는데 아쉬운 거는 디퍼런셜 락 기능도 없고, 그리고 기존 모하비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모하비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예 다 빠졌습니다. 기존 모하비는 뒤쪽에만 40mm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에어서스가 있었는데 신형은 그 요소수 방식의 선택점 환원 장치가 들어가면서 빠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오프로드에 가서 두 차들이 어떤 성능을 낼지 궁금하고,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도 렉시콘이 들어갔고요. 네, 총 15개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패널 자체도 이렇게 은색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우드하고 스피커 패널 자체의 조화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마른 목골 퀼팅 패턴으로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고, 이렇게 헤드레스트에도 모하비 이렇게 양각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아의 플래그십 차에 탄 느낌이 든다. 그런데 동반석은 좀 아쉽네요. 높이 조절이 아예 안 되고,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에 있었던 요추 조절 장치가 동반석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약간 몸을 좀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이 들고,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넓은 소파에 앉은 느낌이고, 이 모하비는 앉았을 때 옆구리랑 이런 등이랑 전부 다 그냥 안락하게 감싸는 느낌. 그래서 저는 시트 같은 경우는 모하비의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습니다. 반면에 엉덩이 받침 길이는 이 차도 역시도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하비 뒷좌석에 왔는데요. 뒤에도 일단 뭐 도어 트림 같은 부분들이 디자인이 바뀌면서 좀 고급스러운 면은 많이 갖춘 것 같은데, 일단 무릎 공간 자체는 어떠신가요? 좀 그랜드 체로키랑 비교해서. 그랜드 체로키랑 비슷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딱 2개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고, 약간 좀 답답해 보이는 기분이 드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앞좌석 등받이를 상당히 좀 오목하게 많이 파놨는데 이 차는 조금 뚱뚱하다 보니까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은 들고, 재미난 게 이 차도 B필러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험로에서도 좀 승하차 시에 좀 요긴한 면도 있고,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디자인적으로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좀 오프로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점은 천장에도 손잡이가 또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는 없는 부분인데, 이 천장 높이가 사실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게 썬루프 때문인지 뭔가 좀 조명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머리 부분만 파져 있고 이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공간이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프레임 SUV라 바닥 네. 자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자 자체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차가 지금 높이가 그랜드 체로키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낮게 느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기왕 바꿀 거 썬루프 그냥 파노라마 썬루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 암레스 자체가 길이 자체는 그랜드 체로키보다 훨씬 넓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중간에 한 요 정도에서 걸려야 되잖아요. 얘는 이렇게 걸린 거 없이 그냥 푹 늘어져 갖고 너무 낮아요. 팔꿈치가, 저 이렇게 하면은 여기 팔꿈치 끝이 좀 뜹니다. 그나마 더 나은 점은 이제 컵홀더가 컵을 들기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 네. 이런 점이 다르네요. 컵홀더 이런 건 참 괜찮은데, 이거 왜 중간에 안 걸리게 했을까? 그냥 저희 생각에 한 요 정도에서만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무릎을 살짝 받쳐놓으면 요 정도만 있어도 엄청 약간 여기 편하거든요. 힌지 자체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장점은 동반석을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는 점, 마치 회장님처럼 동수석 워크인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2열에 앞뒤 슬라이딩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조절되는데 고정은 좀 뒤쪽에서 됩니다. 앞에서 고정이 안 되네요. 앞에서 고정이 안 돼요. 이럴 거면 뭐하러 놓았지?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도 처음에 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조절폭은 엄청나게 긴데 4단계다. 5단계. 이건 사실 뭐 진미라기보다는 뒷좌석에 이제 이 차는 7인승과 6인승이 있기 때문에 뒤에 탔을 때 그 무릎 공간을 조금 더 앞과 조율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도 USB 충전 포트가 이렇게 2개나 들어갔고요. 중간에 220V 소켓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성 자체가 두 차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트렁크로 한번 넘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모하비 더 마스터로 바뀌면서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갔어요. 원래는 없었던 기능인데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모하비가 트렁크가 넓습니다. 이게 지금 네. 3열이 지금 없는 상태죠. 지금 네. 5인승 모델인데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1220리터라고 합니다. VDA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길이 자체가 굉장히 좀 깊은 걸 볼 수가 있고 양 옆에도 이 팬더 자체가 이 그랜드 체로키보다는 각을 많이 세운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 옆에 공간도 넓게 확보한 걸 볼 수가 있고요. 트렁크 해치가 거의 수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거의 뭐 여기까지 꾸역꾸역 실어도 좀 넓게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인승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트 위치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프레임 SUV다 보니까 딱 시트 위치 정도 그 정도 있고 그 밑으로는 더 파이지 않습니다. 프레임 구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쪽에도 따로 수납 공간이 있지만 역시 깊이는 깊숙하지 않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없나요, 이 차는?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지금 펑처 킷이 놔뒀네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일반 올로드 SUV면 사실 이 방식을 더 좋아하는데요. 오프로드 달리다 보면은 생각보다 타이어 펑크 날 때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모하비가 다른 SUV랑 다르게 버디언 프레임 방식을 쓰다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만큼은 조금 남겨뒀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파티션 보여준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구성인데 캠핑 특히 많이 가시는 분들은 이 짐들 특히 철수할 때 이 지저분한 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티션이 딱 나눠져 있으면은 더러운 좀 신발이나 뭐 가방이나 핸드백 이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만족감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